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화약학의 제8장 화약류 감도를 나갈 차례입니다. 오늘 수업은 화약류 감도 중에 열감도, 내화감도, 충격감도, 마찰감도, 전기감도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본 수업에 앞서갖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약류의 안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안정도를 얘기하면서 흡수성과 내수성을 얘기를 했었고, 노화와 고화, 그리고 안정도, 스테빌리티를 얘기를 했었죠. 자, 흡수성과 내수성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고, 반대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개념들도 있었어요. 흡수성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얘기하고, 내수성은 흡습을 방해하는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흡수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화약류의 감도는 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폭파 기폭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 속에서 이제 폭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폭약들이 이제 산소 공급제, 질산 암모늄이나 아니면 이제 가멸소염제로 염화 나트륨 같은 거를 쓰면은 이제 흡수성은 올라간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화와 고화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늙는다는 표현을 썼었고, 에이징이라고 얘기했었고, 고화는 이제 케이킹이라고 했었죠. 노화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쓴다 그랬고, 이제 NC와 NG가 콜로이드화 되면서 그 안에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는데 늙어지면서 기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도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했었고, 케이킹은 질산 암모늄이 물을 흡수했다가 방출했다 하면서 마치 케이크처럼 덩어리가 지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개 다 노화나 고화나 두 개 다 화약류의 감도를 떨어뜨리는 거고, 고화로 인해 갖고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화약류의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안정도 시험을 방법을 하려면은 안정도 시험 방법을 하려면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하려면은 대부분이 이제 질산 에스테르나 질산 니트로 화합물을 쓴다고 하면은 열을 가해 갖고 얘를 NO 가스를 방출시키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NO 가스가 방출이 되면 물과 흡수가 돼 갖고 산을 만들고, 그리고 산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제 청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빨간색으로 디텍팅하는 것들 한들을 쓴다 그랬어요. 이게 스테빌리티고, 그래서 우리가 안정도 시험 방법을 기억해야 될 게 법령에 나온 것 세 가지를 해야 된다죠. 그래서 유리산 시험, 내열 시험, 가열 시험 이렇게 있었고, 유리산 시험과 내열 시험이 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유리산 시험과 가열 시험이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그랬죠. 가열 시험과 내열 시험은 근본적으로는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온도만 65도냐 75도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오늘 한 거는 화약류 감도인데, 화약류 감도는 영어로 말하면 sensitivity예요. 그래서 감응이 얼만큼 잘 되어 있냐. 그래서 화약류를 터질 때 우리가 예감제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DNN 또는 에멀전 폭약의 GMB, 무기 중공체인가요? 영어로? 아니 한글로? 글라스 마이크로볼론을 넣는 이유가 감도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폭이 잘 되게끔 넣는 것들이 예감제인데, 그 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감도고요. 여기 보면 이제 sensitivity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나오고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갖고 폭발을 하는 게 이제 화약류인데, 이 화약류가 외부 에너지를 받을 때 충격, 마찰, 가열 등의 화약류 감응성을 폭발감도라고 하고,
우리를 측정하는 게 감도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감도 시험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죄송하지만 외워야 돼요. 우리가 그 화약류의 조성에 의한 분류랑 법규에 의한 분류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뭐 혼합 폭약에 있고 질산 암모늄 폭약 있고 질산 에스테르 폭약이 있고 질산 구아니딘 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니트로 화합물 뭐 질산 암모늄 화합물 이렇게 쭉 분류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갖고 열감도 시험 방법에는 정속 가열 시험과 정온 가열 시험이 있고 내화감도 시험에는 도화선 도관이 철봉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충격감도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다음 중 내화감도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러면서 보기 중에 고르겠죠. 그래서 1, 2, 3 또는 뭐 마찰 이렇게 놓겠죠. 그래서 요 표를 외우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열감도 시험에는 정온 정속, 내화감도 시험에는 도화선 도관이 철봉이고요. 충격감도 시계는 기계 충격, 폭발 충격, 그래서 순폭 시험이 있고 마찰감도, 전기감도가 있는데 내화감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내화감도는 이렇게 기계를 갖고 측정을 하지는 않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어떤 기계를 갖고 사용을 하는데 내화감도만 기계를 갖고 사용하지 않는다. 각각에 대한 시험 방법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기 전에 발화점을 우리가 그 연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화점, 발화점, 착화점, 연소 온도, 그다음에 발열 온도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우리가 그 인화점은 플래시 포인트라 그랬고 발화점은 이그니션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화점은 그 발화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약이 내부에 열이 축적돼 갖고 얘가 분해되면서 이제 폭발에 이르는 온도를 우리가 이제 최저 온도죠. 걔를 이제 발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화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이제 감도가 감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낮은 온도에서 발화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발화점을 측정하는 수식인데요. 이 수식은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에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국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한번 낼만 하죠. 계산기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요 각각의 값을 주고 계산하는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화점을 측정을 하거나 발화점까지의 온도를 안다고 하면은 가열 시간까지 안다면 시간 세타라고 하는데 원래 시간을 t라고 쓰잖아요. 타임에 t를 쓰는데 여기 온도 t가 있어갖고 템퍼러처럼 겹치니까 세타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로그 세타는 t분의 a 플러스 b이고요. a, b는 둘 다 상수예요. 그래서 가열에 의한 상수, 화약류 성질에 의한 상수고 그 다음에 가열 온도를 알면은 이제 시간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발화점을 측정하려면 결국은 화약에다가 열을 주어야 되는데 그 열을 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주냐에 따라서 정속 가열 시험과 정온 가열 시험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열감도고요. 정속 가열 시험과 정온 가열 시험 두 개 다 발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에 나오는 또는 뭐 연소공학에 나오는 발화점 시험 방법이랑 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화점을 하려면은 밑에다가 보통 이제 기판에다가 위에다 두고 이제 판때기 두고 열을 막 가해갖고 또는 뭐 옆에서 이제 뭐죠? 그 열풍기 그런 이제 열 램프로 막 쪼여갖고 위에다가 열 램프를 쪼여갖고 위에 판때기 두고 여기에 열이 받으면은 화재가 붙는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게 이제 소방에서 말하는 발화점 시험인데 여기서는 오른쪽 같이 이제 우리 이제 내열 시험 방법처럼 그 물중탕을 두고
시험관을 두고 화약을 채운 다음에 온도를 가합니다. 근데 시간을 주면서 시간이 증가하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분당 1도를 올린다, 또는 분당 5도를 올린다, 또는 분당 뭐 10도를 올린다, 이렇게 하고 온도를 차근차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은 정속이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열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시험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법령에서는 저는 못 본 것 같고 아마 KS 규격에 있을 거예요. KS 규격의 화약류 감도 시험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어쨌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KS 규격을 제가 왜 정확히 얘기를 못 하냐면 KS 규격이 자꾸 바뀌어요. 없어진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없었던 걸로 봤는데 어쨌든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은 일정한 속도로 온도를 올리는 거고 매분 5도씩 올립니다. 그래서 뭐 1분에 뭐 상온에서 시작했다면 25도씨에서 시작했다면 21분 후에 뭐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 후에는 35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온도계 꽂아갖고 하고요. 100도씨로 가열된 오일 베스니까 최고 온도는 뭐 100도씨까지 되겠네요. 시험관 3개 놓고 45mm 정도 담그고요. 요거 내용까지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이 열감도 시험 방법에 속하고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은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올린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벌써 다 해놨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갖고 발화점이 얼마인지 다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속 가열 시험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은 대부분 한 200도씨에서 언저리예요. 200도씨에서 언저리. 근데 이게 그 대부분 유기화합물들은 카본으로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들은 200도씨 되면은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KS 규격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화학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TGA 갖고 찍겠죠. 그래서 열 분석 시험 방법으로 찍는 거고 밀도가 이만큼 있었을 때 발화점은 이 정도 되고 폭발 속도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밀도에 해당되는 폭발 속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폭발열은 정속가열 시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DSC 갖고 찍습니다. 뭐 DSC는 화학하시는 분들이 하겠죠. 그래서 TJ랑 DSC 갖고 발화점이랑 이제 폭발열을 측정을 할 텐데 이게 엔탈피죠. 결국은 엔탈피를 측정할 텐데 이거 다 외우라고 시키지도 않고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보면은 그래도 한 가지는 안다고 치면은 질환압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최고 높거든요. 질환압이랑 풀민만수온 요 두 개가 비교를 한번 보셔야겠죠. 두 개. 잠깐만요. 두 개 볼 수 있나? 이렇게 두 개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요 정도 한 200도씨 내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열량이 분해되면서 디컴포지션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와 비교해서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이 있어요. 아니 정속이래요. 정온 가열 시험 방법. 정온 가열 시험 방법은 요거 똑같아요. 그래서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치면은 정온 가열 시험 방법은 요이 땅 하면은 온도를 계속 똑같은 온도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온도를 주는 거죠. 약간 뭐라 해야 돼? 압력밥솥의 보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온도로 지속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구한 이제 그거는 화재가 났을 때 화약류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폭발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외부에서 계속 열을 가하니까. 그런데 이런 정온 가열 시험 방법은 뜨거운 여름날 온도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쭉 지속이 될 거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시험 방법은 크루프식 발화점 시험기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크루프식 발화점 시험 방법은 그냥 이렇게 압력밥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 안에다가
화약 넣고 보온 기능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시험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험할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열감도 시험 방법인데, 지금 이제 내열감도 시험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PPT가. 근데 열감도 시험 방법에는 정온 가열 시험과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이 있고,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간다. 정온 가열 시험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유지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내열 감도 시험이에요. 내열 감도 시험은 또는 내화 감도 시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Fire Resistance Sensitivity예요. 근데 Resistance는 이제 저항이잖아요. 저항. 영어 우리 그 V는 IR에서 그 R이랑 똑같죠. Resistance. 그리고 뭐 Resistance 이렇게 얘기하고, 감도죠. 그러니까 열에 내가 저항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게 내열 감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항성을 나타내고요. 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게 도화선 적열 도관이 철봉 시험 방법 등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옛날 거래 갖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화선 열 도관이 철봉 시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내열감도 시험 방법 중에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험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열감도 시험 방법 중에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아셔야죠. 자, 각각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서 도화선 시험 방법이에요. 도화선 시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철판을 두고요, 화약류를 이렇게 뿌려놔요.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도화선이 보면은 원래 도화선 시험 방법 보면은 그 빅포드 도화선 보면은 화약류가 그 안 나오냐, 잠시만요. 화약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불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선이 이렇게 쭉 타면서 불꽃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그 불꽃에 의해서 앞에 있는 화약이 불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게로 두고, 집게로 도화선을 이렇게 잡고, 도화선을 잡고, 여기 보면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뭐 잡아갖고 그 도화선을 태우면은 불꽃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화선이 나오는데, 도화선을 여기 도화선의 불꽃으로 화약에 불이 붙냐 안 붙냐를 보는 거고, 만약에 얘가 좀 어렵다고 하면은 요렇게 왼쪽으로 시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에다가 도화선을 넣고 슉 해갖고 여기에 불꽃으로 나와갖고 얘 시료가 붙냐 안 붙냐, 이게 도화선 시험 방법이에요. 퓨즈 테스트고요. 이게 국제적 시험 방법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장에서 보는 방법 같아요. 자, 다음으로 나갈게요. 이제 도가니 시험 방법인데, 도가니 시험 방법은 그림을 보시면은 알콜 램프가 있고, 밑에 이렇게 그 철 용기예요. 그 뭐라 그래? 철로 만든 밥그릇? 철로 만든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화약을 집어넣어요. 화약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램프로 불을 막 이제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이제 그 철 용기가 뜨거워질 거잖아요. 그럼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지면서 위에다가 철봉으로 3-4m 되는 걸 이렇게 대고, 이렇게 멀리 대고, 여기다가 이제 성냥 같은 걸 대요. 그러면 이제 열에 의해서 막 올라가다가 이 열에 의해서 화약에 불이 확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화염이 일어나면서 성냥이 불이 붙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도가니 시험이에요. 도가니 시험이고요. 많은 종류들의 화약이 이렇게 안 터져요. 앞에 물론 도가니 시험도, 도화선 시험도 그렇고 도가니 시험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H9 폭탄, 그러니까 H 폭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질산 에스테르, 질산 니트로 화합물들은 잘 안 터져요.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안정성이 높으니까. 뭐 암포도 마찬가지고요. 니트로글리세린 빼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철봉시험입니다. 철봉시험은 제 책에 그림이 없어갖고 이거 강추원 교수님의 있는 책을 좀 갖다 썼어요. 철봉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판때기 두고 그 우리가 철 있잖아요. 그 쇠 막대기를 달궈요. 우선 다른 데서 달궈요. 달궈갖고 이 철봉이 되게 뜨거울 거잖아요. 요 앞에가. 그래갖고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대면은 이 철근에서 나오는 열기가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면판 그러니까 시료 100g을 성면판 위에 놓고 약 900도씨로 가열한 철봉을 접촉시켜갖고 발화하는지 보는 게 이제 철봉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열감도 시험 방법에는 도화선, 도가니, 철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저는 동의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열감도 시험 방법이랑 내열감도 시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감도 시험 방법에는 정속가열 시험, 정가열 시험 방법, 그 다음 내열에는 철봉, 도가니, 도화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기감도 시험인데요. 전기감도 시험은 전기도 이제 에너지에 속하니까 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에너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전기로 인해서 화약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볼 때 전기감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사람 몸의 정전 용량이 보통 이제 0.0001부터 0.001, 004 마이크로 파라데이인데 0~3마리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일어났을 때 그 정전기에 의해서 화약이 터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기감도 시험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정전 에너지 구하는 게 한번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나오는데 화약류 관리기사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전 용량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는 5 곱하기 10의 -7승 CV 제곱이고요. 이게 방전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볼테이지가 이제 V고 C가 이제 콘덴서 용량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줄 때는 CV를 다 주겠죠. CV를 다 주고 이제 방전 에너지 구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방전 에너지가 얼만큼 돼야지 안전한자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기감도 보면은 정전기 또는 암포 장전기의 충격 마찰 정전기 등에서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접지해 준다. 뭐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뉴스에 보면은 또는 이제 화양 위험물 산업기사에 보면은 그 휘발유 집어넣다가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 화약류도 정전기에 되게 민감한 화약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걸 측정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벌써 다 측정을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방전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방전 에너지가 이제 밀폐된 상태와 개방된 상태를 측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로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이제 맥시멈 에너지, 그러니까 맥스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라고 하면은 요 정도 된대요. 요 정도. 그래서 아지화납 같은 거나 아니면 풀미면산수은 같은 기폭제들은 되게 낮은 에너지에 대해서도 그 폭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은 조금 높아도 되겠죠.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면약이니까 화약 시험 문제에 그런 건 많이 나오죠. 마찰에 의해서 민감한 화약은 무엇인가? 또는 그러니까 정전기에 민감한 화약은 무엇인가? 그러면 니트로셀룰로스랑 이제 흑색 화약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기폭제 종류는 다 그렇죠. 근데 니트로셀룰로스가 거의 기폭제 종류랑 거의 맞먹어요. 이건 못한 것 같아요.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 없어야 되는데.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충격감도 시험인데요.
충격감도 시험은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화약류를 들고 가다가 내가 떨어뜨렸다고 할게요.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그게 떨어뜨렸고 밑에 바닥에 뿡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에너지에 의해서 화약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보는 게 충격감도 시험이에요. 쇼크고요. 기계적 충격감도 시험과 폭발 충격감도하는 감도 시험이 나오고요. 얘는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특히 폭발에 의한 충격감도 시험, 순폭 시험은 거의 매해 단골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격감들도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도 시험 중에 충격 감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적 충격, 하나는 폭발 충격이고 기계적 충격은 낙추, 폭발 충격은 순폭이에요. 자, 우선 순폭 먼저 나오는데 순폭은 뭐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약이 있을 때 여기 있는 화약이 터졌을 때 화약이 터지면서 왼쪽에 있는 화약이 터지는 거를 순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폭발이 터지면서 폭갱파도 갈 거고 폭갱파에 이제 그 동적 효과도 갈 거고 또 압력파도 갈 거고 열도 갈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어떤 파티클이 있으면은 이 쇠 같은 게 가서 부딪히기도 할 거고요. 뇌관 같은 경우. 그래서 순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폭은 순폭 감도는 한 개의 약포가 폭발할 때 근접하는 다른 약포가 유폭되는 척도이고요. 그 다음에 순폭이 왜 중요하냐면 순폭은 발파공학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순폭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화약을 이렇게 하나를 여기 구멍을 뚫고 얘를 터트리려고 그래요. 근데 터트리는데 구멍을 뚫은 거예요. 천공을 한 거예요. 얘가 빵 터졌는데 아유 그렇기 전에 화약류를 이렇게 놓았다고 볼게요. 충칭히 여기다 구멍을 길게 뚫고 화약을 하나 넣고 하나 넣었다고 칠게요. 근데 뇌관은 맨 위에만 넣었다고 칠게요. 맨 위에만 넣었다고 치면은 화약이 터지면서 밑에는 뇌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순폭에 의해서 얘도 터지고 얘도 터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공발파 그래서 구멍을 길게 뚫으면은 뇌관을 밑에까지 다 하나하나씩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도 없고 넣는 게 비경제적이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잖아요. 뇌관을 계속 하나씩 넣으려면은. 그러니까 화약을 넣고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조금 다른 거 뭐 모래 같은 거 넣고 다시 화약 넣고 모래 넣고 다시 화약 넣는다고 치면은 만약에 위에서 터트리거나 뭐 아래에서 터트려도 똑같죠. 하나를 터트렸는데 얘가 순폭도가 되게 좋으면은 얘가 밑에 것도 터지고 아래 것도 터질 거잖아요. 그래서 발파 효율이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저장성 면에서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화재가 나왔고 얘가 터졌어요. 그럼 얘가 A가 터졌는데 B가 터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천공 발파나 아니면 이제 벤치 발파나 아니면 이제 굴착 발파 같은 데서는 순폭도가 그러니까 좋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장성 면에서는 순폭도가 너무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폭도는 어떤 이제 발파를 할 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저장할 때도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순폭 시험에 단골 메뉴 나오네요. 자, 순폭 시험에는 얘 이름은 사상 순폭 시험이에요. 사상 순폭 시험.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모래 사자예요. 그리고 상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서 실험하는 순폭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래 위에서 순폭 시험을 하는 거니까 모래 위에다가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파는 거죠. 모래를 판 다음에 여기다 화약을 집어넣어요. 화약을 2개 집어넣고 한쪽에다 뇌관을 뚫은 다음에 폭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래가 있고 화약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다만 이제 뇌관을 넣어놨죠. A에만 이제 뇌관을 넣어놓은 다음에 터뜨렸을 때 B로 가는 이제 이제 뭐 폭갱파나 아니면 뭐 모래의 압력파나 또는 열이나 이거에 의해서 터지는 효과를 보는 게 사상순폭 시험이에요. 이제 사상순폭 시험은 뇌관을 여기다 꽂고 터뜨리는데 뇌관을 꽂을 때는 항상 왼쪽이에요. 가는 방향 쪽으로. 반대쪽으로 꽂으면 안 되고 여기서 그 화약의 지름이 우리가 약포의 지름이 D고 그 다음에 순폭되는 거리가 S예요. 그러면 순폭도 N은 D분의 S고 그러니까 지름분의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결국은 S가 작아지면은 D는 고정되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S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순폭도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가 높아진다는 거는 순폭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순폭도가 커지면 좋다는 얘기는 발파할 때 좋다는 얘기고 발파할 때 좋다는 얘기는 저장성에서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우선 순폭도를 구하는 자체를 구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순폭도를 한번 측정을 했는데 다음에 순폭도 측정하니까 얼마냐 그리고 감소된 게 얼마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 아니면 또는 뭐 군무원 시험 문제 날 때 한번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수식도 간단하죠. 그래서 지름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분의 S고요. 자, 그래서 순폭 시험이고요. 용어 설명인데 A를 폭발시켜 갖고 B가 터지는 게 이제 순폭 시험이고 모래 위에서 하니까 사상 순폭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A가 폭발할 때 B가 폭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A가 많이 줘서 A가 유폭시키는 능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A가 주는 힘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B가 잘 받아내는 거 때문이죠. 그래서 A가 주는 거를 우리가 유폭 능력이라고 하고 B가 받는 거를 감폭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거와 받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랑을 내가 많이 주는 효과냐 사랑을 내가 많이 줘. 근데 이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사랑을 많이 주는데 여성분이 또 남성분이 될 수도 있죠. 연인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많이 주는데 내가 많이 주는 거랑 상대방이 많이 받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또는 내가 조금 줘도 반대 방향에서 반대 상대편이 사랑을 많이 느끼면은 감폭 능력이 좋은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과 상대방이 받는 것에 따라서 순폭도는 달라진다. 그래서 A가 주는 거는 유폭, B가 받는 거는 감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 됐죠. 그리고 이제 KS 규격에서 정한 게 있는데 KS 규격에서는요, 요 할 때에 약포 지름이 32mm고요. 32mm, 중량은 11.5. 그 다음에 뇌관은 6호 뇌관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 3번 실험해 갖고 평균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순폭 시험은 요거에 따라서 뭐 개방형 상태로 놔둘 수 있고 밀폐형으로도 놔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지만 밖에를 이제 만약에 이제 밖에를 공간을 안 시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개방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값이. 그래서 여기 이제 순폭에 보면은 뇌관에 사람들이 이제 또 실험을 많이 해놨겠죠, 기존 과학자들이. 그래서 뇌관을 꽂는 방향이 이렇게 꽂냐, 이것도 제 책은 아니에요. 저기 누구야, 강추원 교수님 책에서 따왔는데 뇌관을 기폭을 시키는 방향이 이렇게 가고 반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뇌관을 꽂는 방향에 따라서 순폭도가 오른쪽에 보면 좀 달라지잖아요. 5.5, 3.0, 5.5, 5.0인데 거꾸로 꽂으면 당연히
그 뇌관이 기폭되어 있는 방향이 왼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폭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이렇게 S가 작아지겠죠. 근데 뇌관이 이쪽으로 갈면은 S가 길어지니까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거리는 짧아지겠죠. 왜냐면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이제 폭풍압이 들어갈 때 이렇게 차단 효과를 가질 거잖아요. 차단 효과를 가지니까 탄분이나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공기보다 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해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고, 방해하는 애들이 앞에서 유폭하는 능력을 가로막는 거죠. 방해꾼이죠. 결국은 방해꾼. 그리고 장전 비중과 순폭도에 따라서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장전 비중이 당연히 높으면은 순폭도는 이제 작아지겠죠. 장전 비중이 낮으면 순폭도는 올라가고, 이게 조금 다른데 요거는 측정해 놓은 거고요. 사람들이 측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충격감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격감도가 이제 기계적 충격감도에 이제 순폭 시험이랑 타격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타격 시험인데, 타격 시험은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게 이게 그 낙추 시험 방법의 실제 사진이에요. 이거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가 사진 찍어 온 거고요. 사진 찍어 온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밑에다가 이제 화약을 넣고 위에다가 추를 놔요. 근데 추가 여기 10kg짜리 추가 있으면은 위로 추를 이렇게 쭉 올려요. 그 다음 이제 추를 딱 빼면은 얘가 이렇게 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질 때 그 높이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EH라고 할게요. EH는 MGH잖아요. 그 MGH로 따지니까 이게 줄로 따질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0kg짜리도 있고, 여기 몇 kg짜리인지 제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1kg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놓고 여기 철판 위에다가 안에 보면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유리뚜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화약을 이렇게 조금 넣고 위에다가 넣고 떨어뜨려요. 근데 꼭 화약만 갖고 그러진 않아요. 다른 폭발성 물질들을 갖고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낙추 시험은 드랍 해머 테스트라고도 하고 해머 드랍 테스트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드랍 해머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해머 드랍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낙추 감도는 추를 위해서 떨어뜨린다, 위치 에너지를 나타난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추 시험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가 중요해요. 요 그래프. 좀 그래프가 조금 보니까 이걸로 볼게요. 요 그래프를 보는데 낙추 시험 방법을 보면은 여기다 화약류를 놓고 위로 추를 올려갖고 위에서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는데 어떤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화약이 터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여기죠. 낙고라는 게 위에서 떨어뜨리는 높이를 낙고라고 하는 거예요. 낙고라고 하고, 이제 폭발하는 이제 퍼센트를 나타내는데 하나도 터지지 않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올라갔을 때, 떨어뜨렸을 때 하나도 터지지 않는 높이, 얘를 불폭점이라고 하고요. 10번 떨어뜨리는데 10번 여기가 다 터져요. 10번 여기 올라갔는데 추를 올려갖고 땅 떨어뜨렸는데 10번 다 터져. 이거를 완폭점이라고 합니다. 완폭점. 그러니까 여기가 불폭점, 여기가 완폭점. 쓸 수 있나요? 잘 쓰지도 못하는데. 얘가 아이고, 불폭점, 그리고 여기 완폭점이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이고, 임계점은 10번 떨어뜨렸는데 5번이 터지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10번 떨어졌을 때 5번 터지는 거니까 평균 높이가 되겠죠. 완폭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평균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임계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안 보이네요.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완폭점, 불폭점, 임계점이고요. 기준 폭약은 피크린선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낙추 시험 방법 이제 구하는 식이 있는데요. 얘가 식이 H0는 13 곱하기 P2분의 H인데 이 13은 그냥 상수고요. 상수고 그 시료의 표준 불폭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료의 표준 불폭점이 있고 시료의 실측 불폭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준 거를 우리가 피크린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크린산을 썼을 때 나오는 13, 그 다음에 피크린산의 실측 불폭점, 여기는 피크린산의 상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거를 갖고 와갖고 H0를 구합니다. H0를 구하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안 나온다는 방법은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완폭점을 P1, 불폭점을 P2, 그 다음 중요한 게 폭발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평균 높이를 임계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방법은 5kg짜리 추를 쓴다는데 꼭 5kg짜리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위치 에너지 E는 mgH니까 G가 줄어들면 H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환산식으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줄로 따지니까. 줄로 따지고요. 우리가 낙추 감도를 이렇게 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낙추 감도 보면은 낙추 감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고요. 6분의 1 폭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시험 방법이 그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0회. 그래서 우리가 임계점을 구할 때 여기가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임계점을 구할 때 여기가 10번 떨어뜨려서 5번 터지는 거를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번 떨어뜨렸고 이게 임계점이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화약류는 위험하니까 6번 중에 한 번이라도 터지는 거를 우리가 6분의 1 기폭점으로 보자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독일에서 그렇게 시험 방법을 정했고요. 6분의 1 폭점도 낙추감도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8등급까지고요. 6분의 1 폭점으로 놔두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센티미터는 1등급 높게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감도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폭감도가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기폭감도는 기폭량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나오나? 기폭감도는 이게 안 나오네요. 기폭감도는 수폭이랑 비슷한데 얘를 터뜨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폭제가 필요하느냐를 하는 게 기폭감도예요.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지만 시료를 기폭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기폭량을 따지고요. 넘어갈게요. 지금 수업 시간이 거의 40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마찰감도입니다. 마찰감도인데 마찰감도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사진이고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 얘가 이 앞에 얘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끝에다가 추를 달아놔요. 그러면 얘가 추가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그 압력 이렇게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누르면은 얘가 누르는 힘이 있겠고 모터가 돌아가면 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추가 무거워지면 얘가 누르는 힘이 더 크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찰감도 시험이고요. 얘를 밤식 마찰감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요것만 알고 계시고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 이 표를 다 외우시고 열감도 시험에는 정속, 정온, 내화감도에는 도화선, 도가니, 철봉, 충격감도 시에는 기계적 충격, 순포, 그다음에 마찰감도에는 밤식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얘가 이렇게 붙는 거죠. 밤식 마찰. 전기감도는 있었고 전기감도는 우리가 볼테이지 가한다 그랬고 기폭시험도 있었잖아요. 기폭시험도 있었는데 기폭시험은 여기 빠져 있는데 뭐 그만큼 뭐 빈도가 안 나오니까 지금 빼놨는데 요 표를 다 외우시고 순폭도 구하는 방법 N은 D분의 S, 그 다음에 낙추시험에서는 임계점, 완폭점, 6분의 1폭점, 그 다음에 정속, 정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서 중요한 것들은 시험 문제의 감도 부분에서는 은근 많이 나와요. 은근.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화약류 성능시험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성능시험 방법. 그래서 성능시험 방법을 할 건데요. 요거는 아마 후다닥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화약류 관리나 화약류 제조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우선 다 했고요. 요 정도는. 자, 복습 많이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